자, 봅시다. 그 여러분들 혹시 제쌤 소식을 바뀌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있었어. 전화 받았었어. 이게 좀 갑작스럽다 보니까 전달을 못 받은 특히나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서 전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전체 다 전달을 받았을 거고 못 받은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나도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게 되면서 좀 긴장도 되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얼굴도 어느 정도 알고 이름도 좀 어느 정도 알고 한데 그러면 진료고 2학년 도대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도 모르겠고. 근데 어서 봐요. 내가 하나 알고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 목소리는 알고 있어. 목소리는 알고 있어. 저기서 막 공룡 소리 막 나오는데 맨날 그럼 한 15분에 한 번씩 웃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웃고 있는 건지 그냥 원래 잘 웃는 거예요. 그 아침 9시에 그 옆에서 웃음소리 그렇게 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 그 사람들이겠구나 생각이 좀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치매감도 좀 많이 쌓여 있을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상실감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좀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언어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언어는 게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 수능 특강 국어 철학 지문 첫 번째 지문에 나오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 언어 게임론이 뭐냐면 언어가 게임이라는 건 게임은 규칙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와하하하하 웃던 그 것들은 다 하나의 게임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하나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재미난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별것도 아닌 거에서 아마 튀어나왔겠죠. 별거 아니었던 거겠지. 별거였으면 그건 더 큰일이야. 15분에 한 번씩 웃는데 그게 별거였으면 별거였어 사실. 별난 거였어? 내 생각에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웃지 않았을까? 이제 그만큼 이제 언어 게임이 아주 탄탄하게 좀 구축이 돼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좀 언어 게임을 만들어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좀 많이 낯설고 할 텐데 그 몇 가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하면은 그게 지금 학교에 쓰는 부교재인가요? 그러면 학원에서 수업 진도를 나갈 때 그냥 학교 그 부교재를 그냥 학원에서 그냥 같이 풀고 필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푸는 건 미리 풀어오고 그다음 지난주에 내준 숙제 풀어올 걸 가르쳐 선생님이 오케이. 그럼 지난주 숙제 뭐 나왔는데? 7일차였어? 아 진짜? 지금 금시초문인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잘하지 않아. 아 오케이 그럼 인정.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학교에서도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기는 어떻게 했어? 학교 필기랑 학원 필기랑 같이 해놨어? 여기다 그냥 학교 필기랑 학원 필기랑 같이 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현쌤은 막 지문 저거 하면서 필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지 않았어요? 맞지? 아마 깨끗했어. 그 쌤도 사실은 독서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그렇게 막 많이 하자는 주의가 아닙니다. 안 필기구나. 여러분들 지금은 안 듣고 있지만 저기 뭐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원래 1학기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뭐냐 원장쌤 수업 듣지 않았어요? 그 원장쌤 수업 그 필기해 놓은 거 보면 글자가 안 보이지 않던가요 혹시? 화살표 위 아래 양옆 좌회전해야 되는지 우회전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서 보세요. 개인적으로 나도 약간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지문에 뭔가를 막 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이제 쌤이 지문의 밑줄 같은 거를 보통 긋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 취향인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밑줄 긋는 기준은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연결했을 때 그 문단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난 그거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혼자 독서를 할 때는 그냥 문단을 하나 다 읽고 뒤에 밑줄을 긋기도 해요. 그냥 거기에 표시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문이 막 그뭐 문어처럼 위아래 이렇게 표시되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런 건 없는데 개인적으로 모든 지문은 아니겠지만 한 80% 이상 대부분의 지문은 따로 그냥 어딘가에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그 필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거랑 좀 겹치기 싫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따로 이제 모쌤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패드를 찍어서 하든 아니면 혹시 몰라도 내가 오늘 여러분 이것만큼 요거를 좀 프린트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요청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나눠주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 혹시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 있나요? 오늘? 필요한다고? 필요하세요? 아, 그 본인 선택이요. 쓸래? 아, 일단 다 줄 테니까 쓸 사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행인 거 시험 좀 늦게 치더라고요. 시험을 늦게 치는데 내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봤더니 시험 범위가 꽤 되더라고. 그렇죠. 지문 숫자가 그 1차로 따지니까 한 6, 한 14, 1차, 15, 1차 정도 되던데. 맞지? 그럼 기말 범위 더 많을 거 아니야? 아닌가? 하기야 근데 이번에 중간을 워낙 늦게 쳐서 기말 범위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여유롭게 아마 내 생각에는 요거 지문 4개 중에 한 3개 정도밖에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9일차를 할 거거든요. 9일차. 내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7일차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제일 안 했을 만한 게 뭐지? 그래서 2칸 띄워놓으면 안 하겠다 싶어가지고 9일차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2개 지문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같이 보고 문제를 조금 있다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그러면 7일차가 숙제였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 금시초문이야? 지원이 맞죠? 내가 한 명 아니니까 유일이야. 혹시 지난주에 결석을 하셨나요? 결석 안 하셨어? 저요? 네. 안 왔어요. 왔어? 그럼 본인은 들었는데 안 한 거네요.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 들었잖아. 이게 그거 약간 자기 뉴런들 그 뭐라 해야지 가스라이팅 하는 거를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밤에 음식 먹어놓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먹어서 생각하는 거지. 그럼 난 다이어트 했어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7차 어차피 뭐 다음 주에 합시다. 또 7차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마 이거 9일차는 다 못 끝낼 거기 때문에 안 끝나 있는 건 집에 가면 다시 또 풀고 안 되는 거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낯설죠? 난 긴장된다. 그래. 오늘 저거 많이 할 시간이 없는 게 여러분들 일단 내 이름을 몰라요. 근데 이름이 익숙하긴 해 다들. 왜 저 보니까 여러분 붙어 있더만 막 붙어 있는 사람이 있더만 맞지? 그리고 지원이는 내가 알고 있어요. 장면을 봤어. 내가 한 번이라도 수업을 같이 했던 사람은 내가 알아. 저번에 보강을 뭘 들어왔나 해가지고 멘토를 한 적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내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하나 보내줬어요. 이름 어떻게 될까요? 너가 나의 오케이. 규나 현 그다음 안 들려요. 손채영. 손채영 석지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앉은 자리를 앵간하면 한동안 유지를 좀 해주세요. 알겠지? 이게 내가 이름들도 다 알고 얼굴도 근데 여러분들 시간 좀 걸리겠다 이번에 너무 낯설어가지고. 자 그래서 몇 명은 진짜 왜 이렇게 낯설지? 하여튼 그래서
이름은 근데 익숙하긴 해. 이름은 익숙해요. 규나, 지수, 박, 트와이스 맞죠? 이렇게 하면 4명 외웠네 벌써.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좀 유지를 해주면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을 다 알아도 얼굴이랑 매치가 안 되면 결국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아드르노의 요 유학 지문입니다. 그 내가 지금 워낙 바빠가지고 이게 내가 원래 바쁜 사람이라서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갑자기 학교를 이렇게 여기에 맡게 되면서 이제 지금 아까도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이게 모르는 건 아니지 매치가 안 돼 기억이 안 나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 시험지들을 막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시험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정독을 못했어요. 학교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잘 몰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요와 관련해가지고 뭐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지문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한 주 지나면서 이제 학교 시험지랑 좀 대조를 해가지고 좀 살펴볼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좀 뭘 좀 할 거냐면 배경 지식을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하고 요거를 좀 접할 수 있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도르노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미술 좋아하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아도르노는 미술 작품 그러니까 예술 작품과 관련되어 있는 비평을 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도르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안 적어도 돼요. 지문과 관련된 거 다 안 적어도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참고로 나 글씨를 잘 못 적어요. 서정시를 쓰는 건 야만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인간의 잔혹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게 아주 끔찍한 학살이 이루어졌던 때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근대 사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근대라고 얘기하잖아. 서양의 근대 사회 특히나 이 근대 사회에서 서양의 근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일까요? 이성이었습니다.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성이 우리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가 바로 근대 시대였거든요. 이 근대 초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공장이 생겨나게 되고 엄청나게 큰 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의학이 발전하고요.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 삶에 풀리지 않던 수많은 문제들을 풀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모든 물건이 이 지구의 땅으로 다 끌어당겨지는지를 밝혀졌던 요 때가 이제 근대잖아.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은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없애줄 거라고 믿었어요. 맞지? 자 그래서 이 근대는 이성을 중심으로 이성적이지 않은 것을 비정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다 이성적이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바로 근대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성, 기술 이런 걸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뭐가 상실될까요? 오히려 인간성이 상실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근대를 이미 지나갔잖아.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어요. 혹시 삶에 고통이 없나요? 시험 치고 이번에 그 고통 느낀 사람 없어요? 뭐 시험 점수를 받다든지. 근데 뭐 여러분들 대부분 뭐 잘 쳤다며? 아니야? 아니야? 인간 사람인데? 아니야? 나 전달 받았는데? 다 잘한다던데? 아니야? 기대감 약간 머리 끝까지 이렇게 차 있는데 내가? 지금 띄워가는 사람들만 내가 그거 하면 되는군요. 맞지? 오케이 알겠어. 자 하여튼 저기 뭐냐 하여튼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 시험 점수를 보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고통을 안 받니? 받는단 말이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간관계, 친구관계에서 상처받은 적은 없나? 이 사회의 어떤 제도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없나? 여러분들 등급이 나왔는데 1등 차이로 등급이 그거 됐어. 그 사회 제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맞지? 여하튼 모든 우리가 겪는 고통에 이성을 투입시킨다고 없어지진 않는단 말이야, 이것들이. 맞죠? 자, 근데 뭐만 사라져? 사람들이 자꾸 인간성만 사라져. 정이 없어, 갈수록.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반성해서 우리 지금 현대 사회까지 넘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약자도 보호해야 되는구나. 그냥 인간의 이기심에 따라서 알아서 경쟁하게 냅두면 안 되는구나를 우리는 지금 깨달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근대 사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최고의 가치였어. 왜? 효율 최고거든. 인간의 마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냥 경쟁시켜가지고 무한 경쟁시켜가지고 1등 만들고 그 1등 한 사람 뽑아가지고 쓰고 하면은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기계 부품처럼 쓰는. 맞죠? 자, 그래서 근대라고 하던 시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자, 그 상황에 우리는 우리나라라는 게 생기고 너네는 너네 나라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고 너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안 맞아.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전쟁에서 죽이면 돼. 제일 쉬운 방법. 맞죠? 폭력이잖아. 자, 그래서 이 근대 사회는 그런 인류에 대한 학살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어떤 시대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이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겪은 이 끔찍한 어떤 인류에 대한 어떤 학살을 보고 그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를 쓰는 그런 문학을 쓰는 것은 전부 야만스러운 짓이다. 왜? 인간이 얼마나 참혹한 인간인지,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 인간인지를 우리는 다 이미 역사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놓고 그런 예쁜 시를 쓴다고 다 야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도르노는 폭력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아도르노가 내가 폭력을 너무너무 싫어해, 너무 혐오해, 그래서 그것을 예술에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예술을 더 높게 생각했는가가 지금 이 지문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도르노 입장에서 폭력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 무언가를 하는데 여기에 좀 규칙이 많아. 이거 안 지키면 이건 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자, 수많은 규칙들이 있어. 또는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이 있어. 관행이 있어.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폭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주고 그 압박감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하게 만드는 것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도르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배경 지식을 가지고 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가는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에 의해서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첫 번째로 까고 싶은 건 뭐냐면 대중예술입니다. 대중예술을 까고 싶은데, 자, 대중예술을 왜 까고 싶냐면요, 얘가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어. 혹시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되게 마이너한 음악 취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이돌 음악 보면서 저건 음악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약간 그런 어떤 취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자, 근데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이런 건 다를 거 아니야. 맞죠? 자, 이 사람은 지금 그런 대중예술이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달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대중예술이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예술은 어떤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우리에게 행해지는 폭력들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예술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런 거를 은폐하고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예술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정치 제도가 완전히 막 글러먹었어 라고 하는 아이돌 노래가 나왔다고 생각해봐봐. 이 대중적으로 사랑받기 힘들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은폐하고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중예술은. 알겠죠? 자, 그래서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요,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다 뭐가 되어 있느냐?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음악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춤춰야 되고, 조명은 이렇게 써야 되고, 뭔 분위기를 해야 되고,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그게 다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맞지? 자,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건 아까 내가 얘기했던 1, 2, 3, 4 규칙 정해져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표준화가 되어서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그의 관점에서는. 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서 표준화됐다라는 거겠다. 그렇죠? 규격성으로 인해서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가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다 예를 들어서 혹시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요즘 애들은 뭐 TV 나오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면서 다 똑같이 생겼다면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규격화 표준화가 된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아름다움일 거 아니야. 예? 우리라고 안 할게요. 너희 시대의 아름다움일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형의 체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형의 체계가 있는데 서로 보는 눈이 다르잖아. 맞지? 자, 그래서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자리 잡고 유행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표준화돼서 이제 생산되는 그런 규격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게 되는 여러분들 역시 뭐가 돼? 감상 능력이 표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라고 본다는 게 개인의 개성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야. 자꾸 규격화가 심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규격에 조금 벗어나는 누군가가 있어. 너 왜 이렇게 특이해? 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배척하게 되면 그거 역시 뭡니까? 폭력이죠.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게 만든다는 거야.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무엇으로 만들어버려? 상품으로 만들어버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다 상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그러니까 급을 떨어뜨린다는 거야. 맞죠?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뭐라고 얘기한다?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이게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이거 잘생겼다고 얘기해야 돼. 이거 잘생겼다고 얘기하면 넌 특이한 사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격화. 그거를 무슨 원리로 얘기하냐면요, 동일성의 원리로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이 지문 안에서 동일성은 비판의 대상이야, 칭찬의 대상이야? 비판의 대상입니다. 맞죠? 자, 이 동일성은 폭력적인 겁니다. 이 글 안에서.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술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봐? 비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된다고 당연히 주장하게 되겠지. 맞죠? 우리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보자면 예술은 당연히 비동일성을 지녀야 됩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뭐 해야 되느냐? 거부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순응하면 뭐야? 그냥 외부에서 오는 그 폭력에 그냥 순응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맞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거야. 비동일성의 원리. 난 다른데. 맞죠? 자, 그래서 그 자체로 뭐 해야 돼? 추하고 불쾌한 것이 돼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작품을 받아들이면서 너무 기괴하고 이상해서, 너무 생소해서 저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에게 있어서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세계의 본질은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까요? 추하다는 걸까요? 추하다는 거겠지. 인간의 추악한 면모, 이 사회의 추악한 면모,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줘야 돼? 감상자한테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설명하면 안 돼. 뭐 해야 될까요?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 느끼게 만들어야 돼. 말로 설명해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체험하게 해야 된답니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추한 거야 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 걔를 그리면 안 되는 거야. 걔를 음악으로 만들면 안 되고 걔를 영화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추한 줄 몰랐는데 보니까 불쾌해. 생전 처음 보는데 불쾌해.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정한 형식도 없고 그런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거야. 와씨, 너무 생소하고 낯설어서 불쾌한 그 감정을 통해서 뭘 느끼게 만든다?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된다는 거야. 예술 작품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예술이 바로 뭐냐면요, 전위예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위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위를 다른 말로 아방가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패션 중에서 아방가르드 패션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 굉장히 아방가르드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우리 대중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난해하다 정도입니다. 근데 난해하다가 아방가르드랑 똑같은 뜻은 아니고요. 아방가르드를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난해할 겁니다. 왜? 생전 처음 보는 패션일 테니까. 이해되죠? 예술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무언가를 시도하는 예술을 전위예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전위예술 할 때 전이 전복시키다 이 말이야. 뒤집어 버리는 거. 자, 그래서 전위예술 그 자체로 이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칭찬했습니다. 누구를? 쉔베르크의 음악을. 쉔베르크 혹시 누군지 압니까? 혹시 뭐 교양 시간 이런 거 배운 적 없어요? 쉔베르크가 뭐냐면요, 그 서양 음악사의 어떤 한 획을 그은 음악가인데요. 사실 나도 이분의 음악을 뭐 몇 번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알고 있기를 이분의 음악은요, 모든 어떤 한 곡의 구성이 전부 불협화음으로 돼 있대요. 불협화음으로만 한 곡을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듣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듣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처음 다 불편하겠지. 화음이 안 맞아. 맞죠? 일부러 화음에 안 맞게 음악을 구성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렇게 하는데? 화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예술적 관점이 우리에게 전통으로 내려온 겁니다. 도와 미와 솔과 만나면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운 거잖아. 맞지? 전통이야. 자,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해야 돼? 거부해야 되는 거야. 아, 그게 전통이야? 오케이, 그럼 난 그거대로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음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도르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음악이 기가 막힌 거야. 야, 화음을 다 깨버렸네 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전위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쉔베르크의 음악에서 음악은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또는 이렇게 만드는 음악이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저항 정신을 막 드러내는 거야 라는 게 안 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저항이나 계몽을 또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를 관객들이 앉아서 뭐 하게 만들어? 듣게 만들잖아. 그래서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껴? 불쾌감을 느끼지. 음이 하나도 안 맞는데 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사실은 그게 완성된 음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저항이나 계몽을 메시지로 담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한테 저항이나 계몽이 좋은 거니까 너네 따라해 라고 하는 게 담겨 있잖아. 거기서 또 뭐가 생겨? 폭력이 생겨. 맞죠? 강요가 생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진짜 까다롭죠. 자, 그래서 그냥 느끼게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또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 탈락이야. 그래서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쉔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이게 뭐야? 아도르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인 거야. 이 쉔베르크 음악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라고 했던 그 관점.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술은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위에 계속 나왔던 내용 반복이에요.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항을 안 하면 안 돼. 해야 되는데 체험을 통해서 해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야. 당연하지. 사회를 드러내야 되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되어 있는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상자는 예술가랑 달라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회가 폭력적이라는 걸 알아 몰라. 은폐되어 있거든. 우리는 대중 안에서 살고 있잖아. 대중예술을 만나고 대중상품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아도르노의 관점이야. 내 생각이 아니고. 자,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 사회에 은폐되어 있는 폭력을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미술관에 가가지고 들으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엔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이 있었네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술작품은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이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대요. 자, 다음 나아 지문입니다. 자, 이 나아 지문은요, 처음에는 아도르노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뒤에는 돌려 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놓고 까는 게 아니라 가지고 이 지문을 읽고 나서 이 글쓰기가 아도르노를 비판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반에는 없을 것 같긴 해. 이제 내가 다른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수업하면서 얘가 아도르노를 싫어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내가 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비판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서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자, 예술의 자율성, 아까 위에 나왔던 말로 하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비동일성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가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서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된다. 아까 기억나나요? 사회적인 것이어야 돼. 사회의 본질을 드러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얘기해 주지 말고 뭐 해야 돼? 체험시켜야 돼. 이해되죠? 자, 위에 거 이해되면 여기 그냥 다 공짜예요.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야. 전통 안 따르는데 당연히 비판적 관점 가지고 있지. 맞죠? 자,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이다. 자,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전제를 설명을 안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세잔의 그림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세잔의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약간 뭐 이렇게 방 같은 게 보이고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림 좀 못 그려요. 참고로 이제 책상이라고 해야 되나? 탁자 같은 건데 여기에 막 무슨 은잔 같은 거 있고요. 사과랑 배랑 막 이렇게 과일들 그려져 있는 정모라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대표적으로 이제 요거랑 이제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잔 입장에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렸느냐? 세잔 사실은 세상 있는 그대로 안 그렸어요. 그림을 보면은 사과 딱 생긴 모양처럼 진짜 탐스럽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근법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세잔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원통, 원뿔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해서 걔네를 구도를 그린 다음에 그 구도를 바탕으로 원근법을 색깔로 나타냈어요. 실제로 그림에는 원근법이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그냥 뭐 탁자 위에 있는 사과네, 가까이서 보잖아요. 얘네들이 다 좀 부자연스럽게 그려져 있어서 한 1초 지나면 다 쏟아내릴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잔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린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사과를 빨간색으로 그렸고 가까이 있는 거는 더 진하게, 멀리 있는 건 더 연하게, 또는 이제 채도를 조절하면서 원근법을 좀 이제 원근을 나타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림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맞지? 왜냐면 사과 모양 그대로 있고, 산을 그리면 산 모양 그대로 있고, 들판 모양 그대로 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세잔의 작품을 읽으면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그러니까 유리됐다라고 하는 건 서로 연결되지 않는, 분리됐다는 말이다. 그쵸? 자, 그래서 사회의 본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폭력적인 진실 또는 불편한 진실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본질을 드러내주지 못하고 그런 거랑 분리되어 있는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야. 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려놨으니까. 실제로 그 방법을 안 그렸지만. 이해되죠?
자,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인 삶, 그러니까 세잔이 그 그림을 그린 것 의도가 있습니다. 세잔은 무엇을 되게 좋아했냐면요, 이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통, 월돌, 구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수학적 지식이잖아, 그치? 걔를 그림에 적용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막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막 그려놨던 뭐 이제 그런 그림처럼 이제 이렇게 연필돼가지고 원근법 해가지고 막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도 자기 주관에 따라서 기존의 전통을 깨려고 한 거야. 맞지? 그래서 분명히 세잔의 주관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아도르노한테는 비판당하는 거야. 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랑 너무 똑같이 그려놨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자, 다시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인 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인 형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한 미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잔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담아놓은 미메시스일 참 발표. 자, 미메시스일 수도 있어. 누구 관점에서? 세잔 본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자, 그러면 미메시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을 미메시스라고 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세잔의 그림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그게 안 느껴져. 왜냐하면 색깔로 원근을 다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주체의 관념을 자기 나름대로 제시했어요. 마치 기존의 어떤 이 원근법, 선원근법이라고 하죠. 점원근법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자신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메시스가 그런 뜻이고요. 세잔의 작품은 세잔의 입장에서는 미메시스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미메시스를 아도르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부정하겠지. 에이, 저게 무슨, 맞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뭐였어? 원통, 원풀, 구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세상은 이런 거. 자,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 예술가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야. 작품 속에. 세잔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야 돼?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고 본대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켰습니다. 이게 문제죠. 미적 체험을 어디에만 국한시켰어? 현대사회의 부조리에만 국한시켰어요. 이거 혹시 좀 똑똑한 학생들은 바로 머릿속에 딱 들어올 텐데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도르노의 말에 모순이 있지 않나요?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아도르노는 기존의 어떤 정해져 있는 무언가의 틀을 지키지 않아야 그게 예술작품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가 했던 말고 다른 예술가가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간과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진정한 예술작품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술작품을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 안으로 그냥 국한시켜버린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예술작품이 있는데 진정한 예술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지 말도 폭력이든 사실인 거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적 체험은 지가 얘기하는 걸로만 따지면 결국은 뭐야? 또 범위를 지가 정해준 거잖아. 맞죠? 국한시킨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해버립니다. 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얘기한 진정한 예술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생판 처음 보는 형태와 모양의 그림을 그려놨어. 자, 그러면 그 형태를 딱 보면은 걔가 정형적이야 비정형적이야? 비정형적이야. 그러면 비정형적인 거 보고 아도르노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되게 좋아하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비정형성이 드러나가지고 그것을 감상자에게 체험하게 만들면 최고의 예술이야.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술이라고 한정해버리는 거야. 맞죠? 그러면 뭐가 발생하느냐? 아, 사과를 동그랗게 그렸네 세잔 너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무엇이 무시되느냐?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당합니다. 분명히 세잔도 자기 관점으로 사과를 그려냈을 텐데.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대요. 즉, 그 자신은 동일하게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위예술의 관점에서는 뭘 하고 있어? 지도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어. 이해되죠?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뭐 할까요? 박탈합니다. 오히려 다양성을 제거하게 돼요. 맞죠? 왜 대중예술은 하도 예술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맞지? 그러면 다 걷어내고 나면 세상에 예술이란 거 몇 개밖에 안 남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실수로 찍혀서 작가의 어떤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벤야민의 지적처럼. 자, 그래서 요게 또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이게 사진가야. 사진 막 찍어. 근데 내가 사진을 그냥 들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찍혔는데 그 순간이 뭔가 약간 이 작가한테 드라마틱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걔를 전시관에 전시했어. 그럴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뭐가 결여되어 있어? 예술가의 주관이 결여되어 있잖아. 실수로 찍힌 게 지금 예술작품이 된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게 베냐민인데, 전위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다 뭐 해버렸어? 배제해버렸죠. 맞죠? 자, 그래서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없는 건 아니야. 따지고 보면.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노래들 중에서도 뭐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노래 있을 수 있어요. 맞지?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예술이라 할지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대중음악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배제해버린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봅시다. 문제 같이 볼 거예요. 두 문제 같이 볼고 나머지 두 문제는 조금 이따가 봅시다. 자, 다음은 가와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활동지 일부랍니다. A, 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부터 볼게요. 자, 일단 아도르노의 예술관 가와 나 둘 다 등장합니까? 등장하네요. 등장하죠. 앞부분에서 둘 다 아도르노의 예술관 밝히고 있습니다.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앞에서는 무엇을 제시했어요? 이제 그 대중예술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막 그런 예시들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뭘 예시로 들었어? 세잔의 그림을 들었지. 그렇죠? 맞는 말. 자, 다음 3번 볼게요. C 볼게요. 자,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의 변화 과정이 혹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고 나서 하나밖에 안 느껴져요. 뭔데? 아도르노의 고집. 그거밖에 안 느껴지잖아. 맞지?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아도르노는 굉장히 좀 고집센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벤야민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 가지고 있었던 예술적 관점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뒤바꿔버려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철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죽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요 때가 이제 세잔도 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냐면요, 사진기의 발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대상을 보이는 그대로 원근법에 따라서 똑같이 그리는 게 최고의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사진기가 발명되고 나니까 그런 기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지 않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복제라고 하는 게 또 뭐야? 복사 붙여넣기가 하나의 예술의 어떤 그 기술처럼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앤디 워홀의 그림 중에 막 통조림 이렇게 막 여러 개 있는 거 본 적 없나요? 다 그 복사 붙여넣기 한 거잖아. 색깔만 바꿔놓고.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야민이 원래 비판했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야, 저씨 원래 원본이 있는데 원본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원본의 아우라 다 없어진다. 근데 앤디 워홀의 작품이 원본의 아우라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돈에 팔린다고? 말이 안 되지. 맞죠? 그래서 죽을 때 자기가 인정했습니다. 아, 내가 했던 말 틀렸다.
이제는 앞으로 복제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베냐민은 자기가 생각했던 걸 바꾼 사람, 그 사람은 안 바꾼 사람. 고집이 좀 그래 느껴지죠. 자 볼게요.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선지 볼게요. 자 문화산업을 통해서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맞나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뭘 봐야 될까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이 이거랑 똑같은지를 봐야겠네. 자 아도르노 뭘 싫어했어요? 상품화된 거 싫어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문화산업을 통해서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쭉 끄면 어느 부분이 지금 틀렸냐면요, 문화산업을 통해서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제 예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이 사람은 이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개인은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예술가가 그것을 예술 작품에 그려내는 관점에서는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은폐되어 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개인의 정체성과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근데 요거를 문장을 바꿔볼게요. 문화산업을 통해서 상품화된 대중예술과 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완전히 맞는 말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지문에 거의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생산될뿐만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 표준화하는 거 나와 있었다. 그렇죠? 자본주의 교환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대중예술 맞지? 자 다음 자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 대중예술 맞죠? 자 그다음 문화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대중예술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다음 나머지 6, 7, 8번은요 조금 이따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요 검색 엔진 들어갑시다. 14번. 자 요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문 자체는 좀 짧은데 자 계산을 좀 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자,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항목으로 뭐가 있다? 중요도랑 적합도가 있대요. 1분단은 이거 두 개 말고는 뭐 중요한 내용 없죠. 필요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제 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자 볼게요. 그래서 중요도랑 적합도가 무엇인지 글에 나올 겁니다.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웹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데요. 자 그러니까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웹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습니다. 인덱스가 뭔데요? 인덱스 뭐야? 우리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책이 되게 두껍거나 하면 옆에 이렇게 띠지 붙여 놓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다 인덱스잖아. 맞죠? 또는 뭐 이제 뭘 이렇게 자료를 모아놨는데 얘네들을 가나다 순으로 쫙 해가지고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놓는 게 인덱스잖아. 우리가 흔히 색인이라고 하죠. 색인. 맞죠? 자 그래서 그게 인덱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웹페이지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를 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위해서는 핸드폰보다는 컴퓨터 페이지를 좀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알겠죠? 자 컴퓨터 화면에 뭔가를 검색했어요. 그래서 걔가 뭐가 나왔어. 그래서 그 어떤 페이지들이 있을 텐데 이 페이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다 문자들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을 바탕으로 이 페이지에는 A 단어, B 단어, C 단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에. 자 그러면 이 페이지는 각각 A 인덱스에 들어가 있을 거고 B 인덱스에 들어가 있을 거고 C 인덱스에 들어가 있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D 인덱스에는 이 페이지가 들어가 있겠어? 안 들어가 있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검색했어. 그럼 뭐가 나와? 얘가 나오겠지.
맞죠? 중요도와 적합도에 따라서 순서는 다르겠지만 몇 번째 페이지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A를 검색하면 나오겠지. B를 검색해도 나오겠죠. C를 검색해도 나오겠죠. D를 검색하면 안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자,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가나다 순이겠다. 그렇죠? 자,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가 저장된대요. 자, 그래서 인덱스에는 웹페이지와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와 그 다음에 단어의 빈도수가 저장이 됩니다. 이때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바탕으로 중요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중요도라고 하는 건 무엇인데? 라고 하면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뭐로 나타낸 거냐면 값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도는 뭐여야 돼? 숫자여야 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대요. 링크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자,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페이지 A의 값은요,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웹페이지 A의 값은요, A를 링크한 거야.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입니다. A, B, C, D, E가 있으면 나는 C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 C라고 하는 페이지는 또 누구한테 뭘 받아? 뭘 받냐면 A한테도 받고 B한테도 뭘 받아요. 알겠지? 그래서 그 받은 값이 바로 뭐야? C의 중요도 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받은 A의 값은요, 자, A늘이 아니라 이번에 A가야. 알겠죠?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진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와 B는 C를 링크한 거야. C를 링크한 거야. 그런데 C가 또 D랑 E랑 링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C가 링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B랑 E는 서로 링크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얘네들은 서로 안 돼 있어요. 맞죠? 이렇게 값을 주고요. C가 또 E랑 D를 링크하고 있으면 얘네들한테 값을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을 나눠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A가 내가 여기 그려놓은 C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나중에 뒤에 그림 나와 있는데 그림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A의 값이 4랍니다. 그럼 C의 값이 4라고 칩시다. 맞죠? 자, 그러면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서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된다면, 두 개의 링크를 통해서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이 된다면 각각 균등하게 분배되니까 2와 2로 분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집니다. 자, C는 A와 B로부터 받은 값으로 4야. 그런데 지금 두 개의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두 개씩 나눠줄 거야. 알겠죠? 중요도를. 하지만 두 웹의 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몇일까요? 2의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가 아닌 거야. 그럼 몇인데?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대요. 자, 댐핑 인자는 무엇을 반영해놓은 값이냐면, 자,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평가원 모의고사잖아. 평가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뭡니까? 이동하지 않는 비율 나와 있으면 나중에 물어볼 때 이동하는 비율과 관련되어 있는 거 물어보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아마 요 지문은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지문일 거라고 나는 추측이 돼. 왜냐하면 문제 만들기가 너무 쉬워. 반대말 바꾸기 되게 쉽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계산하는 거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 지문에 있는 문장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 바꿔놓으면 알아서 계산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되게 만들기 좋아하는 지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볼게요. 자,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대요.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 그 비율이 20%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비율이 뭔데? 요거 말하는 겁니다. 맞죠? 이것도 평가원 문장의 특징이죠. 툭 이렇게 그냥 뭐 얘기하는지 자세히 얘기 안 해주는 거. 자, 그 비율이 20%인데 댐핑 인자는 0.8이랍니다. 우리 요거 그냥 아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우린 요걸 통해서 추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40%래요. 그러면 댐핑 인자 몇이 됩니까? 균화였나요? 몇이 됩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 추론해야 돼. 지수야 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비율이 20%대 댐핑 인자는 0.8이라며. 잘 봐봐. 얘는 반드시 댐핑 인자를 몇을 넣으면 안 돼? 1을 넣으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1 빼기 20%에서 0.8이 나온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얘네 둘 합해서 뭐가 되면 돼? 1이 되면 얘는 평생 1 미만이야.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가 아니라 40%잖아. 댐핑 인자는 몇이 됩니까? 0.6이 되겠지. 이거 이해돼요? 자, 댐핑 인자는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서로 역체야, 역치. 반비례관계죠. 자, 그 말은 다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잖아. 이동하는 비율로 얘 말을 바꿔봐봐. 그러면 이 숫자가 높아질 때마다 얘는 숫자가 높아질까 작아질까? 아니지, 높아지겠지. 왜? 얘가 높아지면 얘는 작아지잖아. 근데 얘 반대말이 높아지면 얘도 높아져야지. 이해되죠? 자, 밑에 문제 나와있어.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쉬워요. 자, 두 웹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뭘 받게 돼요? 1.6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데? 지금 댐핑 인자 0.8이잖아. 아까 각각 몇씩 받았어, 데이터? 중요도 2씩 받았잖아, 맞지? 2에 0.8 곱하면 뭐야? 1.6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D랑 E, 내가 아까 그려놓은 이 그림을 기준으로 보자면 2에 뭐가 곱해져야 돼? 0.8이 곱해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D 값은 실제로는 몇이야? 1.6인 거야. 이해되죠? 안 적어도 안 그려도 돼, 안 그려도 돼. 안 그려도 돼. 어차피 뒤에 나와 있어요.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서 받는 값을 모두 반영하였을 때 값이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됩니다. 이 D가 C한테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애한테 받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1.6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걔가 이 D가 가지는 값이 되겠지. C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웹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을 주기적으로 뭐 해줘야 돼? 중요도를 갱신해줘야 돼요. 링크는 변하니까. 웹페이지에 적혀있는 단어들은 바뀔 수 있잖아. 맞지? 바뀔 때마다 데이터가 알아서 갱신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 있는 인덱스를 새롭게 구성을 해주는 거겠지. 그렇죠? 다음,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습니다.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의 수, 웹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서 값이 정해집니다. 자, 볼게요. 지금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적합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끊어서 위에까지가 뭐야? 중요도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적합도이기 때문에 중요도에 나와 있는 개념이 여기에 오염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적합도는 무엇을 고려하냐면요. 단어의 빈도, 그 다음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의 수, 빈도, 수, 웹페이지의 수죠.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 웹페이지의 글자 수, 이 세 가지를 반영한 식을 통해서
값이 정해진답니다. 적합도는.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다음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답니다. 자,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검색어에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을수록 그 다음에 쭉 해서 적을수록 여기까지. 이거 생각해보면 또 당연한 이야기긴 하다. 잘 보세요. 내가 뭔가를 검색했어요. 그러면 제일 나한테 먼저 제시되어주는 페이지는 내가 검색한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페이지면 좋지 않을까요? 맞지? 그게 뭐야?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페이지. 맞지? 당연한 거. 자, 다음 볼게요.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어떤 파일이 웹페이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이해되죠? 근데 얘가 나한테 준 게 100페이지짜리라고 생각해봐봐. 근데 이 검색어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1페이지에 한 번, 2페이지에 한 번, 3페이지에 한 번에서 100페이지짜리 나와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그거 다 읽기 쉽겠니? 어렵겠지. 맞죠? 그래서 그런 애들 적합도 떨어지는 거야. 정보가 응축이 안 돼 있잖아. 맞죠? 일단 나한테 먼저 제시되는 정보는 뭐가 돼야 돼? 정보가 정리되고 응축돼 있는 게 나한테 먼저 나와야 돼. 맞죠? 그 뒤에 얘는 페이지가 많은 건 나중에 나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자료는 엄청 페이지가 많아도 이 해당 검색어가 나오는 페이지는 요거밖에 없어. 가 나한테 제시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현재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당연하지. 내가 어떤 웹페이지 한 페이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적혀있는 글자가 100만 글자네. 단어 어느 세월에 찾아요. 맞지? 자, 그래서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웹페이지의 글자 수에 비해서 내가 찾은 검색어의 비율은 더 높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적합도는 높겠지. 내가 정보를 찾기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합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많이 나올수록 적을수록 알겠죠? 뭐가 높아진다? 적합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하게 되는 거야. 적합도랑 중요도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항목까지 다 합쳐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서 내가 뭘 검색하면 순서대로 쫙 이렇게 나오는 거야. 페이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14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된다. 맞나요? 그러면 검색 어느 세월에 완성돼? 맞지? 내가 검색하기 전에 미리 작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인덱스는 미리 작성되어야죠. 정신! 자, 앞에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쉬는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자, 다음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맞나요? 기억나? 자, 댐핑 인자는 뭐가 반영된 값이라고 했어요?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반영된 값이라고 했어. 맞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동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이동하는 비율과 댐핑 인자는 서로 비례관계다. 그쵸? 자, 그래서 맞는 말. 정답은 2번이죠. 지문에 나와 있는 건 이동하지 않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요 20%를 보면서 0.8이 합치면 1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방금 같은 2번 선지가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 볼게요. 링크 분석 기법은 웹페이지 사이의 링크를 분석하여 웹페이지의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맞나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링크 분석 기법은 아까 위에 문단에 나왔어요. 오염되면 안 된다고 했어. 맞지? 얘는 중요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다음 4번 웹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른 웹페이지에서 나눠주는 값의 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웹페이지,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웹페이지가 내가 중요도를 나타내. A의 값이야. A의 값은 나눠준 값이야, 받은 값이야? 받은 값이지. 받은 값이죠. 자, 다음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낸다. 맞나요? 아니지.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나타내면 나는 어느 세월에 찾아? 내가 검색했는데 가나다 속으로 얘기해주면 어떡해요? 맞죠? 자, 그래서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나타내주면 나는 검색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100만 년 걸려요. 맞죠? 정답은 그럼 오케이. 나머지 요거 19점이나 15, 16은 이거 풀어보세요. 자, 이거 지금 쉬는 시간 좀 가질 건데 오늘 조금 특이하게 가질 거예요. 요거를 지금 내가 아까 안 풀어준 문제 있어요. 앞에 나와있던 이메시스 지문 있죠. 요거 6, 7, 8 어휘는 빼고요. 6, 7, 8 풀고요. 그 다음 14에서 17까지 해서 15, 16은 5문제인데 요거 풀고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요거 풀이하고 마치도록 할게요.